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잠자고 있었던 종로 익선동을 말 그대로 핫플레이스로 바꿔놓으신 공간기획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근로서울의 유정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공간기획 전문가라고 이제 보통 소개를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업계에서 부르는 용어는 디벨로퍼라고 하죠. 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매입부터 이제 개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행이나 운영까지 그거를 이제 한 회사가 모두 도맡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저희 근로서울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보통 이제 시행사들이랑은 좀 차이가 이제 있는 부분이 저희는 직접 보통 대부분 뭐 매입이랑 건물을 짓고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까지 보통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보통은 이제 분양을 하시거나 임대를 주셔서 그거를 이제 운영하시는데,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까지 직접 만들어서 그걸 운영까지 저희가 직접 다 해요. 네, 그 점이 가장 큰 저희의 좀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부동산계의 디즈니랜드다. 그 월트 디즈니이시군요. 아니 근데 이 회사가 정말 특이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행사이기도 하면서 어찌 보면 창업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떤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짓기도 하시고 뭐 리모델링도 하시고 아예 거기에 가게도 매장을 직접 저희가 만들어서 매장을 다 설계를 하시고 실제 창업까지 아예 해서 운영도 하세요. 메뉴 개발까지.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다 하는 건데 이거 저게 신기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이게 한 회사에서 이거를 총괄적으로 다 해야 진짜 완성도 높은 MD가 나와요. 이제 뭔가 리테일 브랜드가 나온다 그랬을 때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가게 얻어가지고 장사하려고 딱 봤는데 인테리어 이미 새 건물에 다 돼 있는데 뜯고 다 다시 해야 되는 거. 내 건물, 내 가게에 맞게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건축물을 처음 지을 때부터 그 리테일을 위해서 설계가 되는 게 사실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회사에서 했었을 때, 그리고 디자인과 메뉴 개발이 동시에 한 회사에서 하면, 그러면 디자인적으로 뭔가 아름다운 매장이 메뉴적으로도 이거가 완전한 컨셉이 맞게 이게 디자이너들과 다음에 이제 셰프들이 같이 모여서 개발을 논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완성도 높은 MD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한 곳에서 모두 했었을 때, 일괄 개발했을 때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저희는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워낙 개발하는 지역이 정말 상권이 아예 없는 곳에 들어가거든요. 전무한 곳에 들어가고 아니면 아예 이제 상권이 망한 곳. 그런 곳만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배고프고 춥고 힘든 시기를 저희는 이제 견뎌야 되거든요. 몸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권이 전혀 없는 저희가 만든 지역 같은 경우에 빈집률이 60%고 마을이 완전히 슬럼화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멋있는 빌딩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만들어 놓고 자 임대 자 분양하세요 이러면 사실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잘 되는 것을 증명시켜 드려야 사실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가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제일 먼저 직접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특이한 회사라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 이유가 원래 상권이 그냥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냥 말 그대로 맨몸으로 뛰어 들어가지고 상권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건물 하나 지어놓고 공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가 만들어서 채워 넣어서 말 그대로 이 동네가 이제 핫하게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그 동네를 바꿔버리시는 그런 일을 하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권을 결국에 핫한 상권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어떤 상권에 대해서 여기는 조금 뭐 어떤 좀 잘 될 수 있는데 아니면 여기는 조금 뭐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상권의 어떤 그 장단이랄까 어떤 흥망성쇠 같은 것들을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정말 많이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잘 되는 상권, 안 되는 상권. 지금 이제 부동산 쪽의 전체적인 흐름이 주택을 다 이제 건너서 상가 쪽으로도 지금 많이 넘어와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들도 지금 좀 미쳤거든요. 저 빌딩들 가격 장난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거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얼마에 파셨다 그러면은 그 가격에 파셨다고요? 아니고 반대로 얼마에 사셨다 그러면 그 가격에 사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못 따라갈 정도로 음. 지금 가격 추성세가 너무 이제 빠른 상황인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되게 다들 고민하시는 게 이제 저희한테 이제 많은 그 부분에서 이제 컨설팅 문의를 주실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물건을 사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희한테 개발은 맡기고 싶은데 근데 개발 맡기 전에 근데 될 만한 곳인지를 좀 봐달라. 근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의를 주시는 그런 이제 어떤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런 판단을 내리실 분이 아니신데 근데 너무 쫓기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면 이게 주택은 정말 절실하잖아요. 사실 이제 자기가 아직 무주택자인 경우에 뭐 아파트 하나를 보유한다는 게 정말 절실한데 사실 상가 건물은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게까지 절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의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어떤 이제 돈이나 여기에서 이 이제 어떤 자신의 아파트를 뭐 두 채를 갖고 있다든지 한 채를 파시고 이제 현금으로 통장에 이제 돈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이제 못 견디하는 게 통장에 현금이 몇십억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거의 너무 이제 힘들어요.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어딘가에 안전한 곳에 금고 속에 다시 은행이 아닌 다른 금고 안에 넣어놓고 싶은데 그 금고로서 생각하시는 게 지금 많이들 이제 상가용 건물인 것 같고 가격이 너무 다 옆에서 이제 알아보면 이 시장에 와서 보시면 아파트만 미친 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이 사이에 여긴 더 미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빠르게 구매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여기서도 기회를 잃어버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 근데 그런 자금들이 은퇴 자금이시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평생 이렇게 일하셔서 아파트 한 채 이제 정말 보유하고 계셨던 거를 이제 유동화시킨 자금이거나 다 이런 자금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자금을 이제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얼토당토 안 한 저기를 사서 될 거라고 생각을 본인들도 아마도 평상시면 안 하실 텐데 쫓기다 보니 너무 오르니까 이 가격이라도 살 수 있는 걸 뭔가 찾자. 지금이라도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주거랑 상호년 부동산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주거는 안 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그렇죠. 주거는 내가 들어가서 살고 그리고 아니면 내 아들이 들어가서 살면 되고 누군가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상호년 부동산은 내가 빌딩을 사서 꼬마 빌딩을 산 다음에 여기 임대가 안 나가네? 그럼 내가 가서 장사를 할 수는 물론 있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애시당초 예상하고 사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빌딩 푸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빌딩 푸어. 그렇죠. 대출은 또 엄청 아파트는 지금 거의 못 받지만 아직도 상업용 부동산들은 지금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지금 기금들이 다 끝나면서 이제 좀 대출이 이제 좀 빡빡해졌는데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는 일반적으로 서울 상업 지역은 대부분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은행 이자의 절반도 월세로 안 나오는 그런 빌딩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서울에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좀 있으시고 말 그대로 인생에 살아온 어떤 성적표를 이제 돈으로 바꾸셔서 이걸 이제 노후 대비용으로 뭔가 따박따박 돈이 나오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잘 모르고 그런데 뭔가 건물을 하나 사면 뭔가 마음이 좋을 것 같아서 사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요즘에 무슨 길 이런 게 워낙 좀 핫하다고 하니까 무슨 길에다가 하나 사야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신단 말이죠. 이런 무슨 길에서 약간 확 떴다가 어찌 보면 조금 약간 좀 어려워진 길의 좀 대표적인 곳이 좀 경리단 길. 어찌 보면 그 무슨 길의 대표죠. 시초죠. 경리단 길이. 거의 시초격이죠.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곳이 그러면은 뭐 왜 이렇게 좀 어려워졌을까? 좀 전문가로서 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경리단길이 어떤 이런 이제 상권의 어떤 쇠락에 극명하게 이 상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상권이 엄청나게 흥하다가 드라마틱하게 정말로 이렇게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당시에 있었던 이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권을 믿고 뭔가 내가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게 되게 리스크가 크겠구나. 사실 경리단길을 그 당시에 좀 머리에서 사신 분들은 거의 평당 1억 넘게 다 최소 1억 넘게 다 주고 사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가도 4천, 5천 정도의 거래가 돼요. 거의 반토막 났을 수도 있겠네요. 반토막이 났는데 반토막이 난 게 만약에 서울의 전체적인 부동산이 다 계속 옆으로 기었다. 이러면은 그냥 반토막인데 지금은 사실은 4분의 1 토막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건 2배 올랐는데 우리만 반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어떤 요인으로 좀 그런 게 좀 있었을까요?
경리단길이 왜 떴는지를 보면 사실은 네. 이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제 주로 찾는 그런 네. 이제 2030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많이 찾는 그런 이제 상권을 얘기를 하면 보통 서울의 4대 상권을 꼽는데, 그게 종로 상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홍대 상권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 쪽에 이태원 상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부에 이제 압구정 쪽 상권이 있죠. 네. 그런데 이 메인 상권들의 이제 중심, 아까 이 지역들을 기반으로 좌우로 이 상권이 계속 확대되면서 사이드 상권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저희가 이제 브런치 상권이라고 그러는데, 홍대에 보면은 홍대에서 서쪽으로는 합정동이 있고, 네.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이제 신촌 쪽이 있는데, 네. 그리고 연남동이 이제 지금 그쪽에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근데 합정 쪽으로 가는 이제 상권으로서 하나가 이제 라인이 이제 뻗어나가고, 이쪽으로는 연남동 쪽으로 이제 네. 뻗어나가게 돼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남동, 연희동 상권이 생기고 합정 상수 상권이 생기게 되고, 네. 전부 다가 전철 한 정거장 안에서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거리 그렇죠. 정도 안에서 이 네. 바운더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 상권의 중심적인 어떤 핵심 지역은 유동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이태원 같은 경우도 한남동 쪽으로 가시거나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거나 둘 중 할 때 이태원역을 통해서 많이 올라가시고요. 이태원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 이태원역이 그 유동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내린 거죠. 네. 나온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네. 바로 옆에 녹사평역이 있잖아요. 네. 경리단길을 갈 때 녹사평에서 안 내리고 이태원에서 내려서 가세요. 왜냐면 그래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녹사평역이 지하 7층입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15분이 걸려요. 올라오기 너무 힘드니까. 이게 너무 올라오니까 이태원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게 더 빠르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쪽으로 가는데, 옆쪽으로는 한남동 상권이 있고요. 그래서 네. 나인원 있는 그쪽으로 네. 이제 상권이 연결돼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벌어져 있고, 이쪽으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경리단길 그리고 해방촌 상권이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태원의 사이드 상권이 경리단길 상권이었었고, 근데 이태원역보다 경리단길이 더 흥하고 잘 됐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태원역 자체의 흥망성쇠가 사실은 이 경리단길에도 일단은 1차적인 영향을 되게 준다. 공급을 해주는 그 메인 상권이 메인 상권이 폭락하게 되면 흔들리니까. 흔들리게 되면은 이 사이드 상권이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 사이드 상권은 그럼 왜 생기느냐가 사실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저희가 항상 이제 말하는 그 현상인데, 메인 상권이 잘 되면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 메인 상권이 잘 되게 만들었었던 어떤 이제 주요 상점들은 기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의 가치가 되게 밀도가 낮은 상품들이 들어가요. 그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셨을 때는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카페인데 50평 안에 의자를 20개 두고 영업하는 장소와 의자를 70개 두고 영업하는 장소가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초반에 그런 20개 둬도 장사를 할 만큼, 그리고 이게 메뉴가 너무 특이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테이스팅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만 와서 팔아줘도 운영이 될 만한 그런 매장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매장들이 나중에 상권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대부분 다 밀도가 높은 매장들로 바뀌면서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많이 임대료가 비싸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단가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특이해서 어찌 보면 그 상권을 핫하게 만들었던 분들이 밀려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밀려나가기도 하시고요. 또 반대로 이제 타의에 의해서 이제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재계약을 못 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경리단길은 처음 태생부터 한국인이 없는 상권이었어요. 정말 외국인들을 위한 상권이어서 외국인들을 위한 전용 음식점들이나 그런 이제 뭔가 문화의 어떤 이제 상점들이 되게 많이 이제 있었던 곳이었는데, 전철역이 생기면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시면서 여기 너무 맞아. 핫해. 외국 온 것 같아. 신기하다. 신기하고 재밌어 라면서 이태원을 그때 발견하신 거죠.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태원의 클럽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넘쳐나고 이제 즐거워지고, 그리고 이태원에만 있는 그런 특이한 외국의 맛집. 진짜 미국 피자야. 진짜 미국 햄버거야. 아니면 진짜 멕시코의 타코야. 막 이런 이제 멕시코인이 하고 터키인이 하는 그런 각자의 현지 음식점들이 정말 이제 이태원에 즐비했었는데, 이태원이 너무 뜨니까 그게 피해서 간 곳이 경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찌 보면 약간 밀려갔던 자이든 사이든 밀려서 경리단에 모여버린 거죠. 그래서 경리단의 초창기에는 그 이태원에서 그 식당 왜 없어졌지? 한 문 닫고, 그리고 한국 프랜차이즈로 바뀌어 있고, 그랬는데 그 문 닫은 식당이 경리단으로 옮겨가 있고, 이런 곳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걸어갈 만하니까. 그래서 경리단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셔서 그쪽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경리단 초창기에는 사실 경리단을 뜨게 만든 이유는
어떤 이제 상권이 갖고 있는 다른 특수성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 외국인. 네, 경리단은 실제로 외국인 비율이 정말 높았어요. 네. 네, 길거리를 다니면서 야장을 깔아놓고 이제 뭔가 술을 마시고 있는 이제 사람들의 비율을 보더라도 7명 중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외국인. 그 정도로 이제 외국인이 많은 상권이었었는데, 네. 다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경리단이 핫하다. 네. 네, 이게 특히 이제 TV 프로그램 같은데 이제 네. 경리단이 이제 집중 조명이 되면서 여기가 뭔가 젊음과 자유의 네. 해방구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면서 한국 사람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이제 일이 똑같이 경리단에서 발생했죠. 근데 외국인들은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자기 동포들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민족 국가에서 이제 뭔가 네. 떨어져서 혼자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는 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애환을 나누시고 약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오시는 걸 대부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들을 피해서 또 또 도망을 가서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다 해방촌에 가 해방촌에 계시죠. 네, 그러니까 계속 옆으로 도망을 가고 그래서 여기가 핫했던 건 오면 어머 외국 같아. 여기 지금 그거야. 맞아요. 우리나라 맞아?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고 다 간판들도 특이한 말로만 네. 되어 있고 음식도 다 너무 특이하고 네. 이런 어떤 이국적인 그 느낌이 경리단길을 만들었는데 그 이국적인 느낌을 만들었던 그 컨텐츠들이 전부 다 다시 옮겨가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경리단길이 예전에는 여기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부동산을 한참 이제 거기가 올랐을 때는 네. 대로변에서 막 1억 7천 8천 근데 그 당시에 평당 1억 7천. 예, 그 당시에 서울의 삼성동이 1억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네. 사실은 이제 그건데 그 정도로 이제 뜨겁게 이제 달아올랐었는데 사람이 빠졌고 나가고 보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게 이 상권이 갖고 있는 이제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잔존 가치라고 하는데 네. 보통 기업들도 이제 뭐 기업이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또 빚도 많이 있고 뭐 네. 자산도 많이 있고 이게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는 잘 눈에 안 띄어요. 근데 네. 기업이 이제 뭐 청산을 당한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명실하게 얘네 갖고 있었던 빚의 총량과 네. 그리고 이제 자산의 총량이 이제 딱 이렇게 나오는데 상권도 유동의 인구가 빠지고 나면 그때 그 상권이 갖고 있는 본격적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실체와 실력이 보입니다. 여기는 그 외국인이라는 어떤 유동에 그분들이 이 본질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 본질은 유동적인 거죠. 네. 사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색이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이제 요소였던 건데 그 유동성에 기대서 상권이 이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빠져나가자 상권이 갖고 있었던 실체가 보이는 게 여기가 이렇게 언덕이었어? 그렇죠. 네, 걷기 네네. 안 좋게 이렇게 경사가 깊었어? 그리고 네. 여기가 이렇게 주차하기가 힘든 곳이었어? 주차 진짜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가게들은 왜 이렇게 다 낡았어? 네, 있는 상가들은 다 너무 낡았고, 네, 그리고 다 좁고, 네. 네, 대형 상점들이 들어가기에 되게 적합한 곳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 집원들이 되게 아주 작게 쪼개져 있고, 네. 그런 이제 상권들이 이제 보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때서 이제 궁금증을 푸는 거죠. 여기가 왜 떴을까?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없어지고 나서. 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을 때 패닉셀. 패닉셀이 네. 이제 던지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락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전면에 임대가 저희가 이제 부동산 조사 차원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이제 상권 지역을 이제 분석을 하러 이제 부동산 전문 리서치 팀이 이제 나가는데 경리단길에 지난달에 갔었을 때 그 경리단길 투어를 하는데 그거였다 그러더라고요. 1시간 정도 지난달만 해도 아직 더웠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까 이제 너무 더워서 시원한 이제 커피나 한 잔 마시면서 뭐 잠깐 얘기를 나누자 이렇게 했는데 카페를 15분을 못 찾았대요.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상권이. 네, 정말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틱하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임대료, 뭔가 그런 수익성 이것만 사람들이 이제 포장지를 보다가 그게 이제 싹 없어지니까 그렇죠. 본질을 봤더니 본질이 없어진 거네요. 네, 그 그렇죠. 상권의 어떤 핵심 가치가 없어진. 네. 그래서 경리단길이 좀 이렇게 좀 어려워졌다. 그러면 반대로 그 대표님은 이제 근로 서울에서는 그런 본질의 가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거꾸로 이 동네를 어찌 보면 평범한 동네 아니면 좀 낙후된 동네를 핫플레이스로 바꾸시는데 네. 익선동이랑 이제 소재동이 네. 뭐 그런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의 어떤 그런 가치의 본질을 뭘로 보신 거예요? 네. 익선동의 잔존 가치를 저는 최근에 이제 매입을 하신 분들을 저희한테 이제 컨설팅을 또 이제 맡기시려고 문의를 많이 주세요. 네. 그래서 익선동에 투자를 하신 분들을 이제 만나서 보통 네.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익선동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건물의 어떤 이제 임대 수익률이 시장초에 맞춰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익선동의 평당 한옥 쪽이 대부분 이제 평당 한 1억에 가깝게 이제 거래가 되는데 30평짜리 한옥을 내가 샀다. 그러면 30억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그 30평짜리 한옥에 땅이 30평인 거고 그렇죠. 한옥은 그 안에 한 15평 앉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15평에서 무엇을 팔아도 네. 월세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연수익률 4%로 생각한다면 네. 그러면은 이제 1년에 1억 2천, 한 달에 1,000.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15평에서 뭘 팔아도 1,000만 원 수익을 그러니까 월세가 없어도 수익을 남기는 게 사실은 네. 거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임대료 시세가 그 정도면은 한 500, 600.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시장초의 임대료 수준이 2% 정도밖에 안 되는 상권이에요. 네. 그런데도 그 가격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음. 네, 사실 저도 개발하면서 그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쭤보면 이제 왜 사셨냐 그러면은 한옥이라서 샀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한옥이고 이 공간은 한옥 보존지구이기 때문에 네. 되게 오랫동안 나라에 의해서 되게 지켜질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의 가치가 지금 다른 데처럼 가파르게 다시 여기서 오르진 않겠지만 네. 예, 보존의 효과가 되게 뛰어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 그래서 이 건물이 익선동에 있는 대부분의 한옥들이 100년이 넘은 이제 고택이라는 점 그리고 네. 이게 정부에 의해서 보호받는 점 네, 이 두 부분이 익선동의 잔존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 이거 격리단은 어찌 보면 외국인이라는 사람 이동할 수 있는 네. 건데 이거는 이동할 수 없는 그 그쵸. 한옥이라는 고정된 그 가치가 유지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익선동이 뜨면서 상대적으로 서촌이랑 북촌 쪽이 약간 이제 왜냐면 외국인 관광객을 같이 이렇게 유동을 이제 이어받는 이제 상관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촌 같은 경우에 이제 관광객 수가 익선동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좀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북촌의 이제 부동산 가격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면 북촌에 보통 이제 가회동에 이제 한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한 되게 자부심이 되게 엄청 세세요. 네, 그래서 물건도 거의 잘 안 나오고, 네. 네, 그리고 그 부동산이 갖고 있었던 그 본질적인 특성이 그 가격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의 만족도가 아니고 실제로 익선동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 그 한옥의 그 운치와 다음에 이 분위기를 보고 네. 예, 그 골목길이 좋아서 이제 오시는 거다 보니까 그게 그 마을에 익선동도 흥망성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예전 같지 않은 면도 예전에 지금 2018년도 9년도에 이제 가장 핫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코로나를 타면서 이제 좀 많이 이제 했지만 저는 이 상권은 꾸준히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 한옥이 만약 익선동이 이제 이 한옥이라는 이 자신만이 갖고 있었던 이 특수성을 만약에 버려버리고 네. 여기 재개발하겠다 그래가지고 네. 상가 짓겠다 이러면은 상가는 높이 올라가고 나서 그렇죠. 다 공실이 되겠죠. 네. 아무도 찾지 않는. 다 그냥 비슷한 곳이 돼버리겠죠. 아니 그래서 실제로 대표님이 개발하신 그런 매장들도 다 한옥에서 그쵸. 완전히 다 고치셔서 하신 네. 거잖아요.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익선동 가봤다면 네. 가장 좀 알만한 곳 하나 얘기를 하나 해주시면 네. 뭐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이제 좀 찾아주시는 부분들이 이제 청수당. 그 청수당은 이제 카페고요. 그래서 그 도심안에 이제 한 180평 정도의 부지에 저희가 네. 아예 그 대나무 숲을 만들어 놓고 그 숲 안에 이제 한옥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물길을 건너서 개울을 건너면은 그러면 네. 이제 매장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이제 매장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되게 이제 정말 이렇게 그냥 길 하나만 건너면은 다른 이제 정말 휴양지에 이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으셔서 그래서 네. 이제 그 매장을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대표님은 이제 그 유명해지기 핫플이 되기 전에 여기에서 어떤 한옥이라는 거를 좀 가치를 발견해서 이걸로 이제 본질을 삼아서 상권을 만드신 거네요. 제가 그 딱 가치를 그냥 딱 어느 한 시점이 있었거든요. 네. 아 여기 되겠다라는 거를 깨달은 딱 그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네. 익선동에 갔는데 그거였어요. 여기가 될까 말까 저도 이제 고민하던 차였는데 근데 그냥 길 가다가 너무 이제 아름다운 이제 그 되게 코스튬을 입은 이제 여자분이 네. 노랑 머리에 키도 크시고 이제 딱 네, 봐도 모델이에요. 네 이렇게 근데
그 이선동 그 이제 그 무너져가는 그 이제 담벼락에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계시면 그러면 이제 그 사진 이따만한 사진기를 들으신 이제 뭔가 남성분들 한 10분이서 막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이제 옆에서 뒷집에서 할머니 나오셔갖고 빗자루 들고 저리 가! 그래서 막 쫓고 그럼 막 이렇게 쫓겨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하시는 뭐 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진 동호회인데 근데 출사 나왔다.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로 왜 나오셨냐 그러니까 여기 익선동이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역으로 되게 유명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낡은 골목길과 옛날에 그 거의 100년 동안 계속 그 위에 붙인 그 타일들이 그냥 떨어지면서 그 있었던 그 풍경들이 그 레트로한 그런 느낌 감성들이 사진을 찍으면 너무 잘 나온다. 그래서 이미 사진 동호회한테는 유명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실 낙원동은 알아도 익선동은 아무도 지명조차도 모를 때였는데 근데 동호회에서는 안다. 그래서 사진 동호회에서 출사하기에 좋다는 것 결국 사진이 잘 나온다는 것 그거는 사실 지금 SNS 시대에 사실 애플로서 이제 먹힐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감성을 젊은 사람들도 아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 제가 익선동의 가치를 딱 되게 대번에 깨달았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재동도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거기가 한국에서 가장 대규모의 적산 가옥 군락이거든요. 일제시대에 지은 건물들. 네네. 그래서 일제시대에 조선인 이제 노동자 기숙사로 쓰여졌던 건물들이 47세가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마을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익선동이 한옥마을 지정된 것도 처음에는 거의 재개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 허물고 빌딩 짓는다고 했었는데 재개발 지역에 저희가 들어가서 장사를 시작했고 사실 그때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됐으면 그럼 지금의 익선동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활성화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한옥마을로 지정이 나중에 되었고요. 그리고 소재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기도 재개발 지역이었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개발을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역사문화공원이 이제 들어서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사실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죠.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해방초는 경리단께서 해방초는 옮겨갔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약간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 해방초는 지금 건물주분들 지금 걱정이 많으시겠는데 어떻게 돼요? 해방초는 여전히 유지가 돼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경리단길이 주차가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해방초는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편은 한데 경리단길 그 당시에 그래도 발렛 해주는 데도 있었고 그리고 공영 주차장이 2개 정도 있어서 그래도 그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었어도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끼고 뭔가는 할 수 있었는데 해방초는 아예 차를 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경사도 더 심하고 그러니까 해방초는 아직도 가면 외국인 비율이 되게 높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동이 그쪽으로 많이 안 쏠렸고 그러다 보니까는 건물의 월세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발전의 속도가 천천히면 사실은 이제 식는 것도 좀 천천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방초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문제네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외국인을 이제 위시로 한 그 이태원 상권의 특성상에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본질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 동네는.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상권을 분석한다는 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이 상권이 도대체 뭘로 이게 원동력을 삼아서 돌아가는가. 그래서 같은 상권에서 지금 아마 연남동 쪽 되게 핫하니까 연남동 쪽에 이제 건물을 매입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홍대 상권을 되게 많이 보실 텐데 홍대 상권만 보더라도 사실 홍대 상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게 이제 저 대학교 때 그였어요. 제가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그때는 신촌이 핫했는데 근데 홍대가 요새 핫하다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좀 가기 시작할 때였어요. 홍대 정문에 뭔가가 몇 개 생기던 그 당시였어요. 딱 그 당시였는데 그게 20년도 더 넘게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홍대 상권은 여전히 건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권이 근데 메인이 연남동 쪽으로 이동했을 뿐인 거고 근데 연남동 상권은 가서 아마 연남동을 한 번이라도 산책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연남동이 주는 그 독특한 그 낮은 단독주택 단지들이 쭉 갖고 있고 다음에 중간에
이제 정부에서 연트럴파크를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의선 숲길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이 사람들한테 사실 도심에서 찾기 힘든 이제 어떤 그렇죠. 휴양과 이제 고요한 휴식을 줘요. 그래서 이 상권의 가치가 사실은 상당히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네. 있어요. 네, 이걸 대체할 만한 토지가 서울에 다시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공원과 연계된 그 그쵸. 상권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일산 호수공원 같이 그냥 정부에서 만든 딱 담장 쳐져 있고 여기부터 공원이야라고 한 지역이 아니라 공원과 상업 지역이 같이 적절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 흔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고 사실 연남동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니까 저는 그 가치가 되게 오래도록 유지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흥망성쇠는 있겠죠. 네. 이제 상권이 떴다가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사실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네. 상권도 마찬가지로 이 생로병사를 겪는데, 근데 저희 같은 기획자들이나 아니면은 상권을 이제 유지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애 주기가 좀 더 길고, 그리고 생로병사에서 뭔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 골을 최대한 덜 깊게 네, 아래를 조금만 치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그 정도가 아주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롭게 뭔가 어떤 특정 지역을 좀 핫플레이스로 공간을 좀 기획해서 바꾸고 계시는 어떤 그런 곳이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이제 창신동인데요. 네. 창신동 같은 경우 이제 수많은 이제 도시재생 역사가 있긴 한데 민간이 들어와서 이렇게 재생 사업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창신동 중에서 어디냐면 창신동 절벽마을이라고 제가 이제 어떻게 우연히 모시고 가면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냐고 절말 깎아지는 기암 절벽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종로에. 네. 네. 그래서 그 절벽이 정말 이렇게 우뚝 이렇게 서 있고 절벽 위에 마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풍광이 뷰가 가장 아름다운 네, 서울 사대문 안과 서울의 관악산과 북한산이 다 보여요. 끝까지 파노라마로. 네, 그래서 이 절벽이 이제 왜 생기게 됐냐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거기에서 질 좋은 화강암이 나서 그래서 그 마을을 그 동대문 성곽에서 그 창신동 산 있는 데까지 중간을 싹 다 파서 거기를 다 이제 채굴장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채석장으로 써서 그 채석장으로 쓴 돌들을 가지고 지금의 한국은행도 만들고 지금의 서울역도 만들고 근대화 건물들을 다 이제 그걸로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근대 서울을 만들어낸 지역이고, 그리고 채석이 이제 끝나니까 남은 이제 그 덩그라니 남은 이제 절벽이 생기게 됐고 그 절벽 위에 이제 60년대 이후에 환자촌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쪽에 이제 집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그 언덕을 따라서 그 절벽 꼭대기까지 이제 집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좀 역동의 한국의 역사를 좀 담고 있는 지역인데, 이제 그 지역에서 제가 이제 좀 발견한 잔존 가치는 정말 뷰를 보고 사실 저는 저 약간 뷰 성애자예요. 그래가지고 호텔 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망 좋은데 하면 5만 원 이런데 무조건 오션뷰. 네, 아깝게 근데 저는 무조건 약간 이걸 선택하는 편인데 그래서 집도 제가 그거예요. 네, 해방촌에 살아요. 해방촌 루프탑 딱 그 바 있는 그쪽에 집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집이 그냥 제일 전망이 좋은 곳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창신동을 가고 나서 서울의 뷰를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이 여기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꼈어요. 뷰의 특성이 있는데 이제 창신동이 있고 그 창신동 절벽이잖아요. 뷰가 사실은 이제 좋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대가 높아야 된다는 거. 근데 두 번째 가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도 앞에 뭐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꼭 깎아지는 절벽에 집들이 있다 보니까 바로 뒷집이 내 집에 아무런 뷰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가 망망대해처럼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데 이제 거기로 동대문 성곽이 쫙 보이고 성곽 안쪽에 서울 사대문 안이 모두 다 보이고 그리고 이쪽에 남산이 정중앙에 있는 그런 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창신동 아마도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그 뷰 이제 찍어놓으신 인스타 셀럽들이 이제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처음 가보고 아니 서울에 이런 데가 있다라는 게 좀 이제 너무 좀 신기했었고 그게 서울 어디 무슨 수락산 옆에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서울 종로구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거에 되게 좀 이제 많이 놀랐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이제 주장했었던 그 이제 그 잔존 가치라는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이 뷰는 영구 조망이거든요.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가 문화재 보호 지역이기도 하고 성곽 옆이어서 그래서 높이 있는 건물을 또 지을 수가 없어요. 고도 제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창신동 쪽에 그런 이제 낡은 집들을 좀
이제 재밌는 장소로서 저희가 어떤 문화 장소로서 이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갤러리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 카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서 이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매입한 물건인데 이제 그 바로 옆에 이제 건물주라고 해서 연락이 오셨는데 네. 예, 알고 보니까 이제 그거더라고 이제 강남 쪽에 이제 이제 이름만 들면 이제 좋은 이제 아파트를 사시는 분이 이제 거기 이제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언제 때 보니까 2008년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여기를 도대체 왜 이분은 사셨을까 너무 신기해서. 강남 거주자가 창신동이면 사실 관련이 없을 수도 아무런 관련이 있는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사시다 가신 것인가?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를 매입을 그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안에서 글로서울이라는 회사를 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뭘 한다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에 이제 연락을 했다. 그래서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제 여기 어떻게 사시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였다고. 그냥 우연히 자기도 이제 뭐 친지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여기를 이제 지나가다 보게 됐는데 가다 보고 여기 나중에 언젠가는 뭐라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두고 그때 그냥 이제 사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잔존가치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전문 용어처럼 썼지만 그분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지형적인 특성과 이 뷰라는 거는 이거는 항구적으로 지속될 텐데 지금은 아무도 이 가치를 이제 누군가 봐주지 않아서 그냥 이제 가치가 없는 지역으로 왜냐면 그쪽 가면 계속 그거거든요. 계속 이제 산 허물고 계속 아파트 짓자는 이제 얘기들이 아직도 논의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언젠가 이제 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러면 이 지역이 뭔가 다르게 변할 수 있겠구나는 가능성을 미리 보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잔존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투자하신 가장 현명한 케이스지 않을까. 저희보다도 더 빠른. 그러게요. 그 분은 이제 사놓고 기다리고 계셨지만 이걸 바꿔줄 분들이 이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또 제2, 제3에도 익선동처럼 또 막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익선동 때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사실 지역 주민들은 결국은 이제 아예 모두 다 상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이제 나가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나가시면서 주거 환경으로서는 사실 좀 열악한 곳이었었는데 좋은 이제 아파트나 이런 곳으로 이사 가시면서 이제 고마워하시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이제 많았고 했지만 사실 기존의 거주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곳이어야지 더 사실은 빛이 이제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 주민들 안에서는 이제 지역 주민이 직접 이제 찾아오셔서 우리 집도 그러면 나도 카페나 이런 걸 할 수 있겠냐 이런 거를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더라도 저희가 무료로 바리스타 교육까지 해드리고 그리고 카페 이런 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무료로 해드리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대부분 이제 이런 낡은 이제 한국의 주택단지를 보면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3층짜리 집인데 1층이랑 2층이랑 3층이 계단이 다 달라서 서로 연결이 아무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시상조 처음부터 1, 2, 3층 한 지붕 세대를 살게 만들려고 지어진 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집은 1층에 그냥 계속 사시고 2층이랑 3층에 이제 다른 상업 공간을 이제 넣으셔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가로 소유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운영 시간에는 이렇게 또 영업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노후를 보내고 계신 그런 많은 이제 분들한테 생활의 대안을 저희가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상생이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빨리 그 동네가 좀 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뭐 상가를 사서 어떤 투자 이런 걸 또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가 뭐 상권 뭐 기획 전문가시니까 상가 투자를 할 때 좀 요것만은 조금 제일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한테 이제 컨설팅 의뢰를 되게 많이 주셨을 때 저희도 이제 그 상황을 듣고 되게 안타까운데 뭔가 해드릴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개별적인 대지를 소유한 건물을 사신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큰 집합 상가의 지분을 사시는 경우, 거기서 한 동을 사시는 경우, 한 칸, 한 칸을 이렇게 사시는 경우는 사실
리스크가 저의 생각에는 거의 100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한 칸을 사면 리스크가 네. 크다. 네. 네. 왜냐하면 그 상가가 망하면 네.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방법과 재간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개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모두가 합의되지 않으면 사실은 네. 이게 다른 재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매각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한번 들어가는 어떤 집합상가에서 이거를 한 동을 다시 판다는 건 그 네. 집합상가가 엄청나게 유동이 잘 되고 돼야 되는데 사실 전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로 손에 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내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 네. 그러면은 건물의 가치가 없어져도 그 땅의 가치라도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네. 최악의 상황에 정말로 여기 상권이 완전히 망했어. 그러면은 그냥 건물 멸실하고라도 버티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닌 이제 집합상가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계속 나오고 그런데 월세가 이제 임대가 안 나가면 그 네. 상가가 전체가 통으로 비는 것들이 저희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가 김포 쪽에 뭐 360채 상가를 시행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분양은 80% 이상 됐는데 네. 임대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건물이 어느 지역마다 그게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와요. 통 상가가 다 비어 있어요. 네, 비어 있어. 아파트 상가를 처음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파트 배우 세대가 만 세대야. 그러니까 여기 상가 얼마나 잘 되겠어 하고 이제 비싸게 분양을 했는데 근데 막상 뭐 치과랑 뭐 소아과에서 몇 개 입점하고 마트 하나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유령 상가가 돼 있다는데 이 상가를 이제 시행사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런 대형 집합 상가에서 저희가 무언가를 해드리기는 것도 되게 많이 한계가 있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사는 곳이 네. 정말 땅을 갖고 있는 땅을 이제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요 필지를 내가 갖고 있어라는 거를 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물건을 사는 것과 그게 아니라 특정한 대지에서 일부분의 지분을 사는 거는 좀 많이 나중에 이제 유동성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내 한 칸의 문제가 아니고 이 건물 전체의 문제인데 네.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네. 남의 것들이니까 맞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네, 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꼭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주식회사 근로서울 유정수 대표님을 모시고 상권, 그 상권의 본질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